장녹수, 기생이 왕을 무릎 꿇게 만든 방법. 연산군은 장녹수와 놀다가 폐위되어 31세에 강화도로 유배 갔습니다. 중전이 보고 싶다. 강화도 교동도. 폐위된 지 2달 만에 죽어가던 연산군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중전. 그의 아내 왕비신 씨였습니다. 장녹수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장녹수를 찾았던 왕. 장녹수가 백도라라고 부르면 웃으며 대답했던 왕. 장녹수를 위해 백성의 집을 헐어버리고 치마 밟은 기생의 목을 자르게 했던 왕. 그 연산군이 죽는 순간 찾은 사람은 장녹수가 아니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산군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변함없이 중전이었다. 임기 후반에 대놓고 마시간 폭군이 되었음에도 신씨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렇다면 장녹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그 여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3대 요부 장녹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비의 딸 유부녀, 자식까지 있던 30대 여자. 어떻게 조선의 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밤마다 왕과 무엇을 했길래 연산군은 그녀 없이 살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연산군은 죽는 순간 장녹수가 아니라 왕비를 찾았을까요? 장녹수는 원래 기생이었나? 신분의 미스터리, 장녹수 본명입니다. 장녹수. 푸른 물이라는 뜻입니다. 1470년경 출생.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천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장한필은 문의현령을 지낸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첩이었고 천민이었습니다. 조선의 법 1천즉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입니다. 장녹수는 성종의 동생 제한대군의 노비였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제한대군의 갑이었다.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하고 혼인도 여러 번 하였다. 몸을 팔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교 사회에서 여자가 몸을 판다는 것.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노비로 팔렸을 수도, 기생이 되었을 수도, 혹은 성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제한대군의 간호, 즉 남자 노비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부녀였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왕의 후궁이 되었을까요? 노래 한 곡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장녹수는 노래를 배웠습니다. 춤도 배웠습니다. 유부녀 30대, 자식까지 있는 여자가 기생이 된 것입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만 하였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노래한다? 오늘날로 치면 콧노래 창법입니다. 입을 다문 채 코로 소리를 내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도의 기술입니다. 목소리가 맑고 음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장녹수는 이 기술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궁궐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연산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기생을 불러들여라. 1502년경 장녹수가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첫 만남. 장녹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산군은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노래 때문이었을까요?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동안 30대인데 10대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교사, 간사한 꽤 요사스러운 아양. 실록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악녀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남자의 심리를 정확히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연산군은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백도라, 왕을 어린아이 다루듯 한 여자. 장녹수가 입궁한 해 연산군은 그녀를 종사품 수건으로 봉했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기생 출신이 후궁이 된 것은 전후무후한 사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녹수의 행동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왕을 조롱하고 욕했다?
연산군의 아명은 백돌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백돌아라고 불렀습니다. 왕 앞에서 반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하대를 한 것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모죄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록은 계속됩니다. 왕이 혹해 내리는 하사품이 술을 헤아릴 수 없었다. 연산군은 화를 내기는커녕 더 좋아했습니다. 장녹수가 자신을 업신여길수록 연산군은 더 흥분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연산군은 극심한 애정결핍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윤씨는 그가 어릴 때 사사되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냉정했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는 엄격했습니다. 연산군은 평생 왕자로, 세자로, 왕으로 살았습니다. 모두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장녹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백돌아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아니라 남자로, 어쩌면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서 모성애의 대리만족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녹수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밤의 기술, 무엇이 연산군을 미치게 했나? 여기서부터는 야사와 추측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실록의 행간을 읽으면 장녹수가 무엇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 남모르는 교사.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실에서 벌어진 일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모르는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중술이라는 책들이 은밀히 유통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성기술서였습니다. 장녹수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단순히 노래와 춤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다루는 법, 남자를 즐겁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0대, 유부녀, 자식까지 낳은 여자. 그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19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비 신씨와 혼인했지만 신씨는 정숙한 양반과 규수였습니다. 침실에서도 예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장녹수는 달랐습니다. 실록은 연산군이 장녹수 앞에서 눈가리개를 하고 허공에 두 손을 휘젓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장녹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었다고 합니다. 눈가리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상 가이드라인 규칙에 의해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성적 유희의 일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왕비와는 다른 쾌락을 제공했습니다. 금지된 것, 비밀스러운 것, 자극적인 것. 연산군은 중독되었습니다. 치마를 밟았다고 목이 잘린 기생이 있었습니다. 1505년 12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옥지화라는 하급 기생이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장녹수는 분노했습니다. 연산군에게 고했습니다. 연산군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옥지화를 군기시 앞에서 참수하라. 그리고 머리를 여러 기생 처소에 돌려보이라. 한 기생이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참수당한 것입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운평에 속하는 옥지화를 군기시 앞에서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취용원, 뇌영원에 돌려보이고 연방원에 효시하였다. 효시. 머리를 거리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녹수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의 후궁이 한 기생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왕이 후궁을 위해 한 기생을 죽인 것입니다. 조선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집을 헐어버리고 지은 장녹수의 저택. 1504년 3월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무명 500피를 하사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무명 2필 정도였으니 무명 500필이면 쌀 250가마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연산군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수경의 집이 여염 사이에 있어 화재로 연소될까 염려되니 가까운 이웃 인가들을 헐어 넓히고 해당 관사에서 값을 의논해서 주게 하라. 장녹수의 집 주변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헐어버린 것입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공감으로 하여금 민가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단장시켰다.
백성들은 쫓겨났습니다.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녹수의 저택을 넓히기 위해 백성들이 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조선 신하들은 이에 반발했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장녹수가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왕의 판단이었습니다. 매관매직과 뇌물 권력을 쥔 기생. 장녹수의 권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504년 동지중 추부사 이병정이 장녹수의 집 하인에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정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병정은 가산을 털어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치고서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상형이 그녀의 입에서 행하여졌다. 인사와 처벌이 장녹수의 말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장녹수의 형부 김효소는 함경도 전양별감에 제수되었습니다. 장녹수가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옛날 주인이었던 제한대군의 장인 김수말도 벼슬을 받았습니다. 장녹수의 청탁 때문이었습니다. 기생 출신 후궁이 조선의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1506년 장녹수는 오빠 장복수와 자녀들을 모두 양인 신분으로 올렸습니다. 관선을 이용하여 평안도 미곡 7천석을 무역했습니다. 국가의 배를 사사로이 이용한 것입니다. 7천석.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분노했지만 연산군은 장녹수를 감쌌습니다. 장녹수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장녹수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멀리하십시오. 연산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다시는 장녹수에 대해 언급하지 마라. 언급하는 자는 영모로 다스리겠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녹수의 권력은 그렇게 확고해졌습니다. 궁궐을 유곽으로 흥청망청의 실체가 여기서 유래됩니다. 1504년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변했습니다. 아니, 가면을 벗었습니다. 장녹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1505년 연산군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팔도에 크고 작은 고을에 기생을 두고 운평이라 부르게 하라. 전국에서 미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 수가 1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채홍사 임사홍 등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색과 재주가 출중한 여인들을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운평 중에서 왕의 선택을 받으면 흥청이 되었습니다. 흥청은 궁궐에서 왕을 직접 모시는 기생이었습니다. 흥청망청. 흥청거리다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연산군은 밤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술과 음악과 여자. 궁궐은 유곽이 되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궁중에서 음란한 놀이를 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란한 놀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야사는 더 자극적으로 전합니다. 연산군이 누이 동생과 큰어머니까지 범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연산군의 행태가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장녹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왜 그랬을까? 복수인가, 권력인가, 생존인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장녹수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권력과 부를 탐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가설은 복수입니다. 장녹수는 노비의 딸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의 갑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매질당하고 학대받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그녀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산군을 이용해 자신을 짓밟았던 양반 사회에 복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권력욕입니다. 장녹수는 권력의 맛을 알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릎 꿇고 뇌물을 바칩니다. 이것이 권력이구나. 그녀는 중독되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장녹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총애가 식는 순간 자신은 끝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연산군을 자극했습니다. 새로운 쾌락을, 더 강한 자극을 제공했습니다.
연산군이 자신 없이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세 가지 모두였을 것입니다. 복수이자 권력욕이자 생존 본능. 1506년 9월 1일 밤 운명을 예감한 두 사람. 당일 밤에 연산군과 장녹수는 함께 있었습니다. 실록은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다른 여인들은 몰래 서로 비웃었으나 장녹수는 슬피 흐느끼며 눈물을 머금었다. 장녹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연산군은 장녹수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지금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느냐마는 만약 변고가 있게 되면 너는 반드시 면하지 못하리라. 연산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장녹수도 죽는다는 것을. 장녹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중종반정. 반정군이 창덕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강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모두 담을 넘어 도망갔습니다. 궁궐 안은 텅 비었습니다. 연산군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연산군과 최후까지 함께한 인물은 장녹수였습니다. 왕비도 후궁들도 모두 도망갔지만 장녹수만은 연산군 곁을 지켰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장녹수는 반정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군기시 앞 참수대의 선 장녹수. 1506년 9월 2일 장녹수는 군기시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참수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었습니다. 장녹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노비의 딸이었다. 하지만 왕의 여자가 되었다. 권력을 누렸고 불을 쌓았다. 후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다. 연산군을 사랑했을 뿐이다. 왜 나만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장녹수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에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일국의 고혈이 여기에서 탕진됐다. 장녹수는 죽었습니다. 36세였습니다. 장녹수의 시신에 돌을 던진 백성들 그리고 아이러니. 백성들은 장녹수에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정말 장녹수가 나라를 망쳤을까요? 갑자사화를 일으킨 것은 연산군입니다. 239명을 죽이고 부관 참시하고 잔혹한 고문을 한 것은 연산군입니다. 흥청망청을 시작한 것도 연산군입니다. 전국에서 기생을 모으고 백성들의 집을 헐어버리고 사냥터를 만든 것도 연산군입니다. 장녹수는 그저 연산군이 원하는 것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장녹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연산군은 유배되어 조용히 죽었지만 장녹수는 참수당하고 시체가 모욕당했습니다. 왜일까요? 반정 주역들은 폭정에 고통받은 백성들의 시선을 자신들이 아니라 왕의 여자에게 돌리고자 했습니다. 장녹수는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녹수는 요부였나 희생양이었나?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장녹수는 요부였을까요? 희생양이었을까요? 요부였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매관매직을 일삼았고 뇌물을 받았으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았습니다. 연산군의 욕망을 부추겼고 흥청망청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양이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노비의 딸로 태어나 신분의 한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연산군의 비위를 맞췄을 뿐입니다. 권력을 휘두른 것은 연산군이었고 장녹수는 그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아마도 정답은 둘 다일 것입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이용했고 연산군은 장녹수를 이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생관계였습니다. 장녹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노비의 딸로 태어난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지만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을 괴롭힌 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지막 말 중전이 보고 싶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세였습니다. 폐위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실록은 연산군의 마지막 말을 기록합니다. 중전이 보고 싶다. 중전. 왕비 신씨를 말합니다. 장녹수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이 마지막 순간에 찾은 사람은 왕비 신씨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산군이 진짜 사랑한 사람은 장녹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록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산군은 정실 부인인 신씨에게서 가장 많은 자식을 두었고 후궁에게서는 그리 많은 자식을 두지 않았다. 연산군이 문란한 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산군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변함없이 중전이었다. 임기 후반에 대놓고 마시간 폭군이 되었음에도 신씨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쾌락의 대상이었을 뿐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녹수에게 연산군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중종 반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중종 반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장녹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연산군이 계속 왕이었다면 장녹수는 더 큰 권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총애가 언제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여인이 나타나면 장녹수는 버려졌을 것입니다. 둘째, 연산군이 자연사했다면 후계자가 즉위하고 장녹수는 선왕의 후궁으로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셋째, 장녹수가 먼저 죽었다면 연산군은 슬퍼했을까요? 아마도 잠시 슬퍼하다가 다른 여인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장녹수의 결말은 밝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첫째, 신분제도의 잔혹함. 장녹수는 노비의 딸로 태어나 평생 신분의 한계와 싸워야 했습니다. 둘째, 권력의 무상함. 한때 조선을 좌지우지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참수대에 섰습니다. 셋째, 여성의 한계. 조선시대 여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력은 남자의 총애였습니다. 장녹수는 그것을 극대화했지만 결국 그것이 파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넷째, 희생양의 역사. 백성들은 장녹수에게 돌을 던졌지만 정작 폭정의 책임은 연산군과 신하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섯째, 사랑과 이용의 경계. 장녹수와 연산군의 관계는 사랑이었을까요? 이용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장녹수, 노비의 딸 유부녀, 기생, 왕위 후궁, 권력자 그리고 죄인. 연산군을 타락시키고 나라를 망친 여자.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장녹수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악녀로 기억할까요? 신분제도의 피해자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준 역사적 인물로 기억할까요? 답은 여러분이 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힘입니다. 장녹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권력과 생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좋은 자료를 꾸준히 조사하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